가능한 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행복을 물었다는 거. 사실 저는 방향은 여기에 있다고 봐요. 기술 개발 아무리 하고 해도 그 위험이라는 것은 막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뭐 좀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묻고 있네요.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얘기하려면은 에너지를 일단 덜 써야겠네요. 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써야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가 궁핍을 좀 가난이라는 것을 견뎌야 되는데 이렇게 묻는 거죠. 618쪽 두 번째 단락. 과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뭘까요?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추동력. 왜 사시나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나요? 행복하려고요. 그 행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삶의 목표가 아니야.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야. 원천. 추동력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 행복이 뭔지, 무엇이 당신 행복하게 하는지를 알면은 우리 현재 이러한 고도 소비 문명 사회가 어떻게 도래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몇 차례도 겹치는 부분들이에요. 여기는 독립선언서 얘기가 나오고, 여기 독립선언서 행복추구권이 나왔다. 다음에 버지니아 권리선언이 나왔다. 여기에도 이제 행복추구권과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행복추구권이 구체적으로 재산으로 나오더라. 그죠? 해겔 얘기도 나왔네요. 우리 미나 씨가 지난번에 우리 보고서 쓸 때 해겔을 썼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쉽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해겔은 재산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격의 확장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무슨 권리라고 말할 때는 몫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 목. 근데 몫에는 본디 타고난 목도 있는 거죠. 뭐 숨쉬고 걸어 다니고 하는 건 내가 본디 타고난 것이죠. 이라든지 이런 거, 손 이런 것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목도 있어요. 가지는 목, 소유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리는 목도 있는 거야. 나에게 내가 누릴 수 있는 몫을 달라. 그럼 교육 같은 거, 또 문화 같은 이런 거 다 누리는 거죠. 이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디 갖고 있는 게 본디 갖고 태어난 몫이 있고 또 가질 수 있는 몫이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몫이 있는 거죠. 몫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재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가질 수 있는 몫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왜 이 몫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나만의 것이라는 개념이었잖아요. 나만의 것.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몫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다. 나누어 줄 수 없는 거. 그래서 뭔 나눔이라고 개인을 인디비주얼을 설명했었는데 처음에는 내 정신, 내 생각, 내 마음은 나만의 것, 내 영혼은 나만의 것. 그 다음에는 내 손의 노동, 내 노동에 의한 결과물, 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이게 다 나만의 것이었죠. 내 몫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확장이 됐습니까? 나 자신,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 확장되다 보면은 내 집이 나야. 내 자동차가 나고 내 직업이 나고 이렇게 몫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나 자신과 동일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겔이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죠? 재산이 바로 인격의 확장이다. 너무 쉬운 말이네. 우리가 인디비주얼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이 위대한 철학자의 말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몫이라는 것이 바로 나와 동일시되는 순간 그럼 재산도 나와 동일시될 수 있는 거냐. 그럼 내 재산을 늘려간다면은 나의 사람됨, 나의 인격, 내 목수, 내 목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네요. 그럼 결국 우리는 목 늘리기 경쟁을 하게 되겠네. 그럼 재산 다툼이고, 그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행복의 어떤 초점을 다시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데 보다 나은 삶의 기준이 보다 많이 갖는 거라고 한다면은 재산이 또는 부가 행복의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이제 결국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같은 그런 개념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보다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 뭐 순자도 얘기한 거죠, 그죠? 호리, 응?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거, 응? 자기 목부터 챙기려고 한다는 거죠. 보다 많이, 더 많이. 그러면 누구보다야? 다른 사람보다지. 경쟁,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몫을 늘려가려고 하는 거. 그러면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어제는 내가 행복했어. 100만 원 가지고 행복했는데 오늘 딱 왔더니 이제 은진 씨가 1억을 딱 가지고 온 거야. 난 갑자기 불행해졌지. 이 비교라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몫이라는 걸 가지고 행복을 재기 시작하면은 결국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교라는 건 항상 상대적인 것이다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는 이상 나는 이제 행복해지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무한 경쟁에 치닫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행복의 기준이 소유라는 데 있고, 이 소유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비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620쪽으로 오면요, 이제 이 행복의 역설, 뭐 이스털린 역설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요. 여기 2만 달러라고 나왔지만은 이스털린은 이제 3만 불을 얘기했습니다. 그 액수는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620쪽의 네 번째 줄. 필요 이상의 재산은 불행을 가져다주고 우울, 걱정, 신체적 질병을 이제 걸리기 쉽게 해준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있네요. 자신의 처지에 만족을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면 행복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난 지금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는 것에 만족할 수 있나요? 그러면 행복해요. 근데 난 살아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 그럼 뭘로 만족해야 됩니까? 뭐 1등 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인기를 끌어야 되고, 뭐 자동차를 가져야 되고, 아파트를 가져야 되고, 이런 데서 아파트를 가져도 남보다 더 큰 아파트를 가져야 되고, 이런 데서 만일 내가 만족을 느낀다면은 만족이라는 건 채워나가는 거잖아요. 비어있어 뭔가. 텅 비어있다가 이걸 채우면은 우리 행복하죠. 응? 행복한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더 커져버렸어.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줄어든 거하고 똑같잖아요. 상대적이니까 항상. 응? 만족이란 개념이 없으면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라는 것을 내가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한 끼 먹을 때는 밥 한 공기면 되잖아. 그러면 내 앞에 밥 한 공기가 있으면 나는 만족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지금 한 공기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짜리를 먹어야 돼. 그러면 오늘 내가 먹은 건 5,000원짜리인데 다른 사람이 5만원짜리 먹으면 나는 그만큼 덜 먹은 게 돼. 이러면 내가 불행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의 기준에 따르면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필요가 아닌 다른 척도를 가지고 들어오면 향유라든지 또는 어떤 우월감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배력, 권력 이런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상이 어디가 되는지는 우리가 이상이 없어. 무한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두가 다 불만족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용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겠어요. 인용 바로 그 다음 문장. 심리학 교수인 팀 케이서는 삶의 1차적 동기를 물었네요. 당신 왜 사나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사실 계속 이걸 물어왔던 것 같아요. 왜 사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아마 제가 찾았던 이 물음에 대한 그 뭐랄까 스스로 확신을 갖는 대답을 얻기 전까지는 허무였어요. 허무. 사는 이유가 사실은 이것저것 많았지만은 결국 허무했어. 왜 사냐고 물으면
살만한 가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죠. 그걸 계속 찾아온 거죠. 과연 그러면서 살아있으니까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살고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뭔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는 계속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계속 발견하면서 깨닫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거기에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삶의 가치가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그런 바람, 희망이 있다. 그런 이제 삶의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있기를 바란다. 또는 있어야만 한다. 이 세 단계가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에게 일종의 자기 암시를 준 거죠. 내가 뭐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결국 다 끝나는 거지. 이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마음 다른 한켠에는 내가 모르는 살만한 가치가 뭔가 있을 거야. 또는 살만한 가치가 있기를 나는 바라고 있어. 또는 살만한 가치가 있어야만 돼.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설득해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계속 묻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사는가? 살아있는 건 분명한데 왜 사는가를 물으면은 대답이 좀 어려워져요.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제 형이상학적 물음 앞에서 되게 그 물음을 계속 10년, 20년씩 물어가지 못하잖아요. 물음을 이제 멈추고 그냥 많은 사람들 생각하는 거, 그냥 부자 되는 거죠. 뭐 행복을 위해 사는 거죠. 근데 행복을 위해 사는 건 좋은데 그 행복의 기준이 바로 돈 또는 뭐 명예, 명성, 권력 이런 걸로 획일화가 된 거죠. 이런 걸 흔히 말하는 이제 물질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런 특징들을 보인다고 쭉 열거했어요. 이건 많이 알려진 거지만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부정적이더라. 삶에 대해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가치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야. 오직 돈만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의력 결핍. 이건 좀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요. 또 강박관념. 제가 어떤 사람을 딱 떠올리고 있어요 지금. 저도 떠올라줘요. 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혼자 있길 좋아하고 소유욕이 강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셈이 많고 남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도피 성향이 있고 그러면서 모든 건 남의 탓이야.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돈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돈을 중시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돈을 못 벌고 있어.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거야 이게. 어? 돈을 포기하면 행복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돈이 중요하다고 맨날 말해. 그런데 결국 정작 자기는 돈을 못 벌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나는 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쨌든 물질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왜? 물질이라는 건 더 많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비교와 상대적 우위 이걸 통해서 이스털린 역설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 2만 달러 정도가 넘어가면은 돈이 많아져도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 뒤부터는 이제 마음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5만 달러가 넘는 미국이나 스위스 이런 사람들하고 뭐 2천 달러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들 행복 지수가 왜 같으냐 이거야. 심지어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왜 더 행복 지수가 높은지를 설명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야. 물론 이제 행복의 질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복의 질을 과연 얘기할 수 있는지. 자, 622쪽으로 오겠습니다. 역시 이제 리프킨다운 질문이죠. 이 물음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죠? 왜 돈이 행복이라고 믿어왔을까요? 독립선언서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독립선언서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행복 추구권을 얘기했지 언제 뭐 돈 이퀄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럼 누가 이걸 만들어냈을까요? 왜 돈이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고 가난하면 불행해진다고 믿었을까요?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없지만 제가 쓰고 있는 말인데 가난 공포증. 왜 사람들은 가난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가난해지면 아예 차라리 자살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난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 천빈이라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정말 가난이라는 것이 공포스러운 걸까요? 무서워요? 가난이? 아니면 가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뭔가 풍요로움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행복의 함정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돈으로서의 행복, 물질적 가치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그 행복을 추구하다 결국 전부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묻고 있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우린 도대체 돈과 행복을 동일시했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첫 문장에 나오죠. 귀가 닳도록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정말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덕분에 제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저를 보고 걱정을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본인이 철저히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마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어머니 역할이 좀 컸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어머니는 돈을 중시하시는 분이야. 중시해. 그 당시에 분들이 다 그렇죠. 1,000원, 2,000원이 중요하잖아. 네? 10,000원, 뭐 20,000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뭘 강조해요? 돈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걸 이제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거죠. 어릴 때부터. 근데 저는 반대로 알아들은 것 같아. 저렇게 살고 싶진 않다. 왜 이렇게 돈 없어도 돈 없으면 못 살지 사실은. 없이는 못 살지만 정신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은 거죠. 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야.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도록 나를 내먹게 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광고가 있는 거죠. 좋은 차를 보여주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등식화를 해주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부자는 훌륭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바보다. 이렇게 이제 갑자기 사회적 계급 형성이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교육을 받냐면 이기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이기주의자가 안 되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렇게 다시 반문할 수 있는데 이기주의자가 돼야만 돈을 벌 수 있나요? 요것도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아니 꼭 돈을 벌어야 행복해지는 건가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프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623쪽에 행복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볼까요? 정말로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해지는가요? 행복이 어디서 오나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리처드 레이어드 이제 교수의 연구 결과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버드 교수인데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자, 내 연봉이 5만 달러이고 다른 사람의 연봉이 25,000달러인 경우가 있다. 5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요? 5천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더 5억이 되나? 얼마가 되죠? 제 계산이 안 되네. 은진 씨 계산 좀 해봐. 뭐예요? 미국에 여행을 안 갔다 와서 그렇지. 둘 다. 5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야? 옆으로 한번 깔아볼까요? 아니 5만 곱하기 1,000 하면 되지. 얼마 나오나? 1,000이 아니잖아요. 지금 1,000원 정도 돼. 5천만 원. 응? 5천만 원. 그거밖에 안 되나? 5만 곱하기 1,000원으로 하면 5만 곱하기 1,000 하면 5천만 원이야? 아 좋아. 그럼 얼마 안 된다. 좋습니다. 그 정도면 됐다. 좋습니다. 이거 하고 진짜네.
5천만 원이면은 한국에서는 중산층 정도 됩니다. 25,000달러면은 서민 정도가 되나요?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10만 달러를 준대. 그러면 1억이 되네, 그죠? 1억이고, 근데 다른 사람이 25만 달러야. 그러면 얼마인가요? 2억 5천이 되네, 그죠? 이 비교를 지금 이해하셨나요? 내가 5천만 원 받는 경우에 다른 사람은 2,500만 원을 연봉으로 받아. 내가 5천만 원을 받으면은 다른 사람은 2,500만 원을 받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2배 잘 사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선택지는 뭐냐면 내가 1억을 받아 연봉으로. 근데 내가 1억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은 2억 5천을 받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그러면 그 뒤에 보지 마시고, 그러면 은진 씨, 그러면 첫 번째 5천만 원을 연봉으로 받으시겠어요? 1억으로 받으시겠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네. 1억 받죠. 1억? 그렇구나. 역시 하버드생은 아니네. 하버드생들은 대다수가 자기 5천만 원 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에 의해서 지금 행복을 결정하고 있잖아. 내가 남보다 못 받는 것보다는 어쨌든 내가 남보다 많이 받는 걸 선택한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남보다 없이 그냥 절대적인 양이 많아서 선택한 거군요. 그러니까 선택을, 그러니까 그 자기 충만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 근데 이제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맛보는 사람들은 남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야.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보다 많이 받는다가 중요한 거야. 1억을 받으면 뭐해? 남이 나보다 더 많이 받는데. 그럼 난 뒤처진 사람이 되잖아. 경쟁에 뒤처진 사람. 루저. 패배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지 지금. 그렇게 지금 통계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면 당연히 1억을 받습니다. 돈은 벌어보면 내가 쓰는 것보다는 가족이 쓰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뭐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면, 자, 624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세 번째 줄, 행복 신드롬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행복 신드롬. 신드롬이라는 것은 뭐 증상 같은 건데요. 부정적인 경우에 주로 쓰는 겁니다. 행복의 질병이, 행복 바이러스, 행복 질병이 있는데, 이 행복 질병이 뭐냐면, 그 첫 문장이 참 재미있어요. 생활 수준은 술, 알코올이나, 알코올 그러니까 우리 실험용 알코올처럼 들리네. 알코올 그래야지. 그죠? 왠지 느낌이 그런데? 마약과 비슷한 면이 있다. 네? 뭐냐면 좋은 차 한번 타면 그 다음 수준 떨어뜨리기 어렵다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피자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맛없는 피자 먹으면 차라리 안 먹게 되잖아. 이런 경험들이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커피가 좀 그렇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봉지 커피를 잘 마셨는데 지금은 봉지 커피를 못 마시겠어. 이렇게 원두 커피가 아니면은 커피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컴퓨터도 그렇게 됐어. 컴퓨터도 사양이 떨어지면 못 쓰게 돼. 아예 그냥 쓰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 생활 수준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높아지면 떨어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마약과 같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624쪽으로 오면요. 624쪽 그 인용 바로 다음 문장 보시죠. 행복 신드롬은 사람들을 절망의 경주 속으로 몰아넣는다. 이게 좀 묘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위를 보고 달리잖아. 달리기 할 때는 이제 뭐 되게 우리 지혜가 있어서
달리다가 되게 멈추긴 멈춰요. 근데 멈춘다는 것을 이제 절망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뭐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부부가 교수야. 근데 그러면 둘이 나이가 좀 지금 거의 정년퇴임 가까이 되셨는데, 두 분의 연봉을 합치면은 거의 1억 8천쯤 돼요. 그런데 맨날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정말 화가 나서 우리 맞벌이도 아니고 헛벌이를 하고 있고 그 자기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데 물어봤어요. 내가 하루는 선생님 때문에 내가 정말 화가 난다. 어떤 사람은 연봉 2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연봉 두 분 합치면 1억 8천 가지고 살면서 돈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욕을 가하는 것 같다. 도대체 왜 없냐 그랬더니 이제 뭐 죄송하지 설명 좀 해달라 그랬어요. 돈 어디에 쓰는지 설명 좀 해달라. 그랬더니 쭉 설명을 들어보고 나니까 정말 이 사람은 돈이 없어. 응?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돈이 없는 게 분명히 맞다. 돈이 없는 게 맞는데 한번 제가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유기농을 먹는데 아침 식단 아침 한 끼 먹는데 5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 아침 한 끼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 분이 1억 8천이라도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자동차도 외제를 써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 유기농하고 농약 조금 친 농산물하고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심리적으로는 이제 유기농이 훨씬 마음의 위안이 되겠지만은 요즘 농약들은 한국에서 중국산은 모르겠지만은 한국산의 경우에 한국에서 뿌려진 농약들은 되게 안전해서 유기농이든 뭐 농약을 친 농산물이든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니까 자 유기농을 이제 일반적인 뭐 깨끗한 이런 농산물로만 바꿔도 아침 식비를 15,000원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돈이 남겠네요. 자, 돈이 남는데 선생님 앞으로 사실 날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유기농을 일반 농산물로 바꿔서 먹어도 선생님의 수명에 한 달 차이가 안 날 테니까 그 남는 돈을 그만큼 저축된 돈을 우리 그 시민단체에 기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돈으로 우리가 굶주린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봉사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똑같은 생활 수준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사는 거죠. 그랬더니 자긴 되는데 자기 마누라가 안 된대.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쳐들어가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했더니 부인이 딱 한마디, 아주머니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 전 유기농이 아니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한마디에 제가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 뭐 어떡하겠어, 먹을 수 없다는데.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기 수준을 딱 정해놓으면요, 그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관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624쪽에서 625쪽으로 가는 사이 아메리칸 드림과 유러피언 드림. 유러피언 드림을 그 책이 있습니다. 이거 쓴 사람이 바로 제러미 리프킨이죠. 아주 훌륭한 책인데요. 그것도 이 책만큼 두꺼워요. 근데 유러피언 드림이라는 책도 꼭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은 있어요. 아메리칸 드림은 누구든지 오라라는 개념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뭐냐면 누구든지 와서 돈을 벌어라 이거죠. 네 땅을 가져라.
누구든지 오라가 핵심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기회의 땅이다. 무한 경쟁을 통해서 능력 있는 자가 모든 걸 차지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아메리칸 드림은 없습니다. 그 뭐는 이제 유러피언 드림이 뭐냐면 이제 공유라는 개념, 공유. 함께 나누자. 근데 유러피언 드림이 지금 함께 나누자인데 그리스 사태를 보면 독일은 지금 함께 나누자라는 이 꿈을 저버렸죠. 그리고 독일을 전면에 내세운 프랑스, 영국도 사실은 함께 나누자라는 것을 지금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는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렉시트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메리칸 드림과 유러피언 드림이 확연히 차이가 있었는데 EU라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또 EU의 핵심 리더 그룹인 그 독일, 영국, 프랑스가 그 유러피언 드림의 정신을 깨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유러피언 드림이 이제 그 실현이 되려면은 그 빚의 문제, 부채의 문제를 공유의 문제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EU 안에서도 그 문제는 각 개별 국가의 문제로 이제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러피언 드림도 실제로 반은 깨진 거죠. 아메리칸 드림 이미 깨졌고요. 유러피언 드림도 사실 깨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왜 깨졌어요? 차단하고 있잖아요. 이민자법 만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민 못 오도록 차단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그 미국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나라였는데 기회 내놓으라고 지금 전쟁하잖아요. 석유 내놓으라고 이라크 가서 이란 가가지고 압력을 행사해 석유를 빼앗고 각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지금 더 누려야 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내놓으라고 착취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가장 큰 착취는 달러입니다. 달러를 쓰라는 거야. 그러면 왜 우리가 미국 돈을 써야 되나요? 왜 우리가 외국에 무역을 할 때 미국 돈을 써야 되나요? 국제기구에서 만든 국제 세계 돈을 쓰지 않고 왜 미국 돈을 써야 돼요? 미국 은행이 발행하는 돈을 써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이런 기회를 공유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들이 독식하고 있는 구조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기회를 가져가라라는 건 사라진 거고 너희들은 우리 기회를 위해서 이런 걸 희생해야 된다고 강요하고 있는 거죠. 유러피언 드림은 또 반대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모든 걸 공유하기 위한 거였는데 공유의 이제 제한 폭을 지금 좁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로 간의 문제를 이제 낳고 있는데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네요. 625쪽에 인용 부분 바로 다음 달라. 유럽 사람들은 공공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시장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유럽이 분명히 공공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훨씬 행복 지수가 높아요. 미국보다. 그러니까 경쟁, 비교 또는 어떤 탈락 또는 이 공포심보다는 평화가 우리의 행복 지수를 높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은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잘 사는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는 거죠. 그럼 잘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좀 떨어지겠죠. 반면에 못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행복 지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평균이란 말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의 평균 지수를 좀 행복 지수를 낮추고 못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서 다수가 올라감으로써 행복의 평균 지수는 올라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거 선택의 공동체의 선택의 몫입니다.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626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네. 잠깐만.
자, 어쨌든 지금까지 논의 핵심이 뭐냐면은 행복과 돈은 같은 것이다 라는 이러한 등식을 독립선언서에서 찾아오려고 했고 아메리칸 드림으로부터 찾으려고 했고 물질주의라는 것으로부터 찾아오려고 했는데 상업주의로부터 찾아오려고 했는데 좀 더 근원적인 시각을 하나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더 강조돼야 할 부분 같아요. 626쪽에 세 번째 단락이네요. 부이권 행복이라는 중독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적절한 치료법이 뭐냐. 사실 너무 약하긴 한데 아주 제가 보기엔 적절한 치료법이긴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부모의 양육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한번 읽었던 표현이 있죠. 아이에게 젖을 주라. 그럼 다 끝난다는 거잖아요. 아이에게 어머니의 아주 완벽한 유대감을 제공해 주라는 거. 사랑이네, 사랑. 애정. 애정을 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거야. 모든 문제 해결될까요? 어쨌든 이것도 반드시 바꿔야 할 문제 중에 하나야. 아이를 냉담하게 기르지 말라. 아이를 성공지향적인, 출세지향적인, 무조건 경쟁에서 살아남으라고 기르지 말라는 거야. 아이를 그 자체로 인간관계를 존중하도록 친밀감과 유대감 그리고 애정을 쏟아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심어주라. 다 양육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커질 테고 공감 능력이 커지면 결국 대인관계도 바뀌는 것이고 삶의 가치관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중시할 것이냐 사회적인 공헌을 중시할 것이 기여를 중시할 것이냐 더불어 사는 것을 강조할 것이냐 혼자 성공하는 것을 강조할 것이냐 이 태도가 언제 결정되냐면은 어릴 때 양육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엄마가 특히 엄마가 아이를 애정으로 양육하면 그 아이는 분명히 성공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고 그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방식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 둘은 공존하진 않죠. 예를 들어서 애정을 듬뿍 주면서 냉담을 표시할 부모는 없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 성공지향적이면서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람.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지향적인 삶을 하면 결국 경쟁해야 되고 비교 우위를 점해야 되고 이제 우월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을 짓눌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 성공한 뒤에 더불어 사는 걸 할 수는 있겠죠. 그 그 기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태도가 그런 것들인데 그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러피언 드림처럼 가라는 거죠. 개인의 즐거움 또는 그 즐거움이 결국은 이바지, 공헌, 희생이라는 쪽에서 발휘를 하도록 만들고 그걸 통해서 성공하도록 그 성공의 개념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행복의 개념을 바꾸라는 거죠. 근데 저는 결국은 행복이란 말을 쓰면은 성공으로 간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행복 강연할 때는 마지막에 그러죠. 행복이란 말을 좀 없애야 된다. 행복이란 말을 쓰는 순간 우리는 돈이지 뭐 부자 되는 거지. 부유하게 사는 거, 잘 사는 거, 제 식으로 말하면 넉넉살이. 넉넉하게 사는 게 행복 아닌가요? 큰 집, 큰 차, 성공하는, 1등하고 하는 거. 뭐 이런 게 행복 아니에요? 이렇게 결국. 왜냐하면 행복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지만 복이라는 건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빨도 튼튼한 이빨이 좋은 거지 뭐 썩은 이빨이 뭐가 좋아. 그러니까 받는다는 얻는다는 복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건강한 몸이 더 좋은 거고 당연히 그죠? 또 눈으로 풀면은 잘 볼 수 있는 눈이 더 좋은 거고 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 그렇다 이 말이야. 먹기에 좋은 떡이 좋은 거고 맛있는 떡이 더 좋은 거고 이렇게 끊임없이 보다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게 행복 개념이야. 그리고 결국은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파.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불행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행이든 복이든 이 두 가지 개념 속에는
보다 나은 것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비교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이란 말을 버리자. 행복의 반대말이 있었잖아요. 육극, 극이란 말이 극단으로 치우치는 거. 이게 반대말인데, 우리말에는 반대말이 있어요. 한자 문화권에는 행복의 반대는 육극이라는 게 있고, 복의 반대가 극이란 말이 있는데, 뭐 북극 남극 할 때 극자예요. 극단에 치우치다. 근데 어떤 말을 쓰든지 간에 그럼 다 비교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런 말 대신에 행복이란 말을 그냥 살맛 나는 삶으로 바꿔야 된다. 살맛이라는 거, 죽을 맛의 반대죠. 살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살아갈 어떤 의미, 뜻, 뭐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꼈을 때 살맛이 나는 거거든요. 보람이라는 것을 중시하는 거죠. 그 보람이라는 것은 어떤 비교를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주어지는 거야. 스스로의 노력이 강조되는 태도죠.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공정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됩니다. 불의한 사회 시스템 안에서는 보람을 느낄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럴 때는 있겠죠. 그 불의한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주어진 가능성을 열매를 맺는 거죠. 보람이라는 게 열매란 뜻이 그러니까 감나무가 잘 자라서 감을 주렁주렁 매달면 보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것이고, 그걸 맺으면 예를 들어서 뭐 탐스러운 열매가 아니어도 좋아. 올해는 가뭄이 들어서 감이 조잡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매를 맺어서 그러면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마다에게 보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맛 난다는 것은 뭐냐면 나름대로 삶에서 자칫 최선을 다했을 때 나름대로 주어지는 보람을 얻어내는 거.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죠. 행복이라는 개념 대신에 살맛이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이제 한번 가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 조사를 해봤다는 건데요. 628쪽에 이제 두 번째 실험이 나오는데, 국유림 벌목권을 놓고 선택을 하는 경우, 뭐 재미있지만 설득력이 있진 않았어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8쪽 첫 번째 달러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물질주의를 지향하는 학생들은 숲을 장기 보존하며 벌목하는 쪽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자들은 단견, 짧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네. 자기 눈앞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불어 살 수 있는 가치, 공존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628쪽 마지막 달러 베이비붐 세대, 세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베이비붐 세대는 뭐냐? 전후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갑자기 이제 인구가 폭발해 버렸잖아요. 이런 전후 세대의 사람들, 전후 세대의 사람들, 뭐 앞에서는 심리학적 의식이라고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629쪽에 나오네요. 심리학적 의식은 뭐 오스카 와일드를 떠올리시면 된다고 그랬죠.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반성할 줄 아는 사람들,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그 의미의 그물을 짜나가는, 무조건 전통적인 권위주의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마다에게 고유한 취향, 개인적인 어떤 취미, 가치관, 뭐 이런 직업에서의 선택, 이런 것들을 중시하면서 개인의 어떤 자아 성취를 중시하는, 뭐 예를 들어 일기를 쓰고 자서전을 쓰는 뭐 그런 사람들을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내면화된 의식을 갖춘 심리학적인 개인이 탄생되고, 그들은 나름대로는 자기만의 고유한 가치관을 형성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권위주의적 세계의 가치관하고는 좀 다른 그런 가족적이고 또 유대감을 강조하고 친밀감을 강조하는 이런 공감의식이 확대되는 이런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밀레니엄 시대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밀레니엄 시대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우리 즘은 뭐 새천년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새천년 시대로 넘어오면서 63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630쪽에 중간 부분 보면 그 줄리엣 슈어라는 그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저도 이 책은 처음 여기 소개를 받았는데 쇼핑하기 위해 태어나다 Born to buy 야 이거 재미있어 그죠? 여기에 보면 이제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인용 부분 보겠습니다. 쇼핑하는데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쇼핑을 거의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런 말들이 상상이 안 되는데 이 쇼핑하라고 계속 세뇌를 받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TV를 통해서 또 뭐 각종 미디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쇼핑하라고 쇼핑하는 자가 뭐 능력 있는 자다. 쇼핑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소비, 10대 소비, 어른 소비 이런 계속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쇼핑, 소비가 미덕이다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소비가 미덕이 되는 걸까요? 미덕이라는 건 사람의 품성에 썼던 표현인데 그걸 소비라는 어떤 행위에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인격적 개념인 것을 엉뚱한 데 갖다 써버린 것이죠. 거기다가 631쪽에 오면은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자기중심 세대 영어로 보니까 제너레이션 Me라고 썼네요. 그러니까 Me라는 것은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경우 뭐 I라고도 안 쓰고 셀프라고도 안 쓰고 me라고 쓴 거 보니까 you and me 할 때 you and I라고 써야 되는데 보통 요즘 you and me라고 쓰잖아요. 근데 me라는 것은 I랑 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라고 쓰지 않고 me라고 쓴 거는 대상화된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주체로서의 나는 사라지고 소비자로서의 나만 남은 컨슈머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소비하는 동안에만 내가 나가 되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소비의 충동에 내맡겨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아이를 너무 귀하게 기르다 보니까 특히 뭐 외동딸, 외동아들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닌가? 버릇이 없어진다. 버릇없는 아이가 생겨나는 거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아이, 공감할 줄 모르는 아이. 이런 이제 비사회적인 이런 아이들을 많이 우리가 길러내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만족은 물질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배부른 만족하죠.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유대감과 친밀감과 공감의식 또는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만족은 하지만 만족이 곧 행복은 아니기 때문에 만족은 하지만 행복감까지 도달하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소유라든지 자기의 재산을 행복과 동일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만족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셀리그만 같은 사람은 끊임없이 행복은 만족이라고 막 우겨대더라고요. 근데 행복과 만족감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만족에 대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적어도 행복이란 개념 자체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행복이란 개념만 버려도 우리는 삶의 어떤 현재와 같은 소비지향적 삶을 좀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다음에 632쪽으로 오면 좀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그 환경 난민이라는 얘기를 시작했죠. 이 12장을. 환경 난민을 얘기할 때 결국 환경 난민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이었잖아요. 가난살이.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또 아이들은 다 떠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어가 공동체 정체성이 사라지잖아요. 낱말도 사라지고 언어도 사라지고 말글도 사라지고 옷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다 바뀌게 돼요. 결국 돈을 벌려면은 어디 건설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건설 현장으로 가려면 기술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삶의 방식을 모두 버려야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의 전통이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회라는 것은 생존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회. 더 나아가서 너무 취약하죠. 사회 변화에 취약하고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그리고 이들은 잘 사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완전 단절된 사회가 됐습니다. 634쪽에 오면은 이런 문제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정도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634쪽의 마지막 단락 보니까 석유를 비롯한 화석 연료는 요거는 밑줄 한번 건너세요. 엘리트 에너지다. 이건 뭐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나무 같은 경우 베어다 쓰면 되잖아요. 거기 뭐 유식 무식이 어디 있어? 그런데 석탄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갑자기 채굴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가공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갑자기 이 기술력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순도라는 게 순도, 에너지 정화의 기술 정도가 달라져. 심지어 오늘날 이제 우리 그 리비아 이런 데 가면은 담수 기술이지, 담수 기술. 바닷물 끓여올려가 담수를 만들잖아요. 그런 기술만 있으면 이제 뭐가 문제야? 이게 바닷물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뭐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이제 엘리트 에너지라고 한다면은 지식 기술이 없는 사회는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지식 기술은 근본적으로 거대한 자본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과 지식과 정보라는 이런 인프라가 없이는 가난은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누가 그 가난을 극복해 줄까요? 자본이. 자본이 그럼 거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럼 가난한 지역은 계속 가난하고 20억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71억 가운데. 나머지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생존이 문제예요. 근데 이 20억, 특히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억도 안 되는 그 인구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45%를 쓰잖아요. 이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71억은 그 에너지의 그 근처에도 못 71억이 된다. 한 20억 정도는 그런 에너지 근처도 못 가는데 전화기도 뭐 4분의 4명 중에 1명 정도는 전화기도 아직 사용 못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70억 인구 중에 20억 명이 잘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20억이 생존이 된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게 이제 기준이 있는데 생존에 걱정에서 해방되어 있는 이제 인구 수는 20억 정도 됩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사실 많긴 많은 거예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류 인구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비율로 치자면은 가난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솔직히 지금 살다 보면 생존에 걱정하는 사람을 만주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한국은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70억 중에 20억 명만 생존 걱정해서 멀어졌다면 나머지 다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존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요? BBC 그 난리질한 다큐로 좀 자주 보세요. 찾아가거든 거기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프리랜서죠 그 사람들이. BBC에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제안서를 해가 채택이 되면 BBC가 뭐 헬리콥터까지 지원해줘. 모든 장비를 다 줘. 응? 그 사람의 아이디어 하나를 믿고 카메라맨에서 또 모든 걸 다 모든 편이 뭐 예를 들어 항공편, 여권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의 그 다큐멘터리를 찍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질 높은 다큐멘터리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아주 뭐 종류는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난에 관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천막 같은데 그냥 근근히 먹고 살고 하루하루 생존이 문제가 되고 또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면 내일 당장 굶어야 되는 이 수많은 사람 난민들, 그 인도, 중국, 아프리카 뭐 전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이들을 다 찍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한 10위권 나라 아니야. 이런 나라가 굶주린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고, 그 바깥에 뭐 예를 들어서 150위권 이하로 내려가 보세요. 인도에 한 잘 사는 사람들 정도 인구가 1억 정도 되는데 1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현재 뭐 정확한 통계는 5천만 명 정도는 아주 부유하게 잘 삽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그 현재 인구로 치자면 한 2억 5천 정도가 잘 살죠. 그런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인구가 한 13억, 15억 되나요? 그 중에 한 12, 3억 정도는 빈곤한 거예요. 인도도 마찬가지죠. 한 90% 이상이 빈곤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계층은 잘 살지만은 나머지 계층은 빈곤에 허덕이는 거죠. 거기다가 아랍 계통 가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 거기도 석유가 나지만은 그 이제 소수 민족들이 있어요. 뭐 베두족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소수 민족들 같은 경우는 사막에 근근히 먹고 살아. 쫓겨나서. 거기다가 이집트도 마찬가지. 이집트, 리비아, 이란도 마찬가지고, 쿠웨이트 같은 경 잘 사는 편이고, 또 뭐 이제 아프리카 지역 전체가 좀 그렇고,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도 빼고, 인디아 그렇죠, 그죠? 인디아도 뭐 10% 이내고, 중국도 그 정도 수준이고, 다음에 유라시아 한번 보세요. 유라시아 여기도 거기도 유라시아도 풍족하지 않고, 발칸반도 쪽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북한도 뭐 사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은 가난살이를 이어가는 민족이 훨씬 많죠. 생각보다는 심지어 뭐 우리 노예도 많잖아요. 노예. 전 세계적으로 현재 뭐 우리가 노예가 없다고 많이 그러는데 노예가 실제로 있잖아요. 사각지대라는 건 늘 있게 마련인데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냐죠.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을 안 두면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거기 눈을 돌리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죠. 뭐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지만은 방글라데시, 이디오피아, 그다음에 그 헤이리, 우리 뭐라고 했죠? 헤이티를 우리 뭐라고 부르죠 거기를? 아이고, 아이티? 네, IT 알아요. 아이티. 그 흙 먹고. 네. 뭐 멕시코도 사실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었지만 지금 그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한 80% 되고, 뭐 에콰도르 뭐 한두 군데가 아니야. 아르헨티나도 많이 몰락을 했고 예전엔 최강국 중에 하나였지만은 한국의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건 사실 놀라운 거죠.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이 정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자화자찬하자면 끝이 없는 거고, 거기에 이렇게 경도되면 안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서식지라는 게 늘 있게 마련이야. 한반도 내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층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국 내에서도 지금 얼마나 다른 층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서로 다르다는데 차별이라는 데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요,
안산 같은 데 가보죠. 안산. 또 저 지방 소도시 가보세요. 또 이제 우리가 쪽방 노인들 가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 내에도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한 14%에서 15% 정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물론 이제 굶어 죽진 않아. 그들이 이제 한국 사회는 그 정도는 넘어섰죠. 굶어 죽지는 않는데 생계를 걱정해야 된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 내일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14에서 15% 정도는 되고, 특히 이제 젊은 층은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미래 세대의 경우에는 직업이라는 게 사실 뭐 오늘날에는 자기 삶의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공부보다 직업이 더 중요해졌는데 일자리가 뭐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부모의 그늘 밑에 사느냐 독립한의 갈림길이 있는데 독립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도 우리 세계문자연구소에서 우리 이제 뭐 직원 한 명 뽑았는데 뭐 우리 이사들끼리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뭐 돈을 얼마 줘야 되느냐 이거지. 임금. 응? 그래서 나는 최대한 많이 준다. 아니 뭐 그거 우리가 다른 데 조금 덜 쓰면 되는 거니까. 그건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가치관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뭐 그래도 흥미로운 주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아는 주제들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다음 주 13장은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슬쩍 읽어봤는데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 모르는 낱말이 많고, 모른다기보다는 번역이 안 된 책 그냥 막 돼 있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번역자가 그냥 번역을 안 했어.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최대한 번역을 해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네요. 오늘 마치겠습니다.